대구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세상을 초록으로 적시는 6월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와 대구 BBS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후원하는 꿈이 있는 문해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 일환으로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삶과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능인중학교 교사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곳 능인중학교 도서실 장경각에서 우리 연탄재 시인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시죠. 안도현 선생님을 모시고 제18회 꿈이 있는 문해마당 인문학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 마다하시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친구들이 준 생일 선물이 선생님의 산문집 연어라는 책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3권이나 받을 만큼 당시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어느 강연장에서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교사로서, 문학도로서 스승과도 같은 분을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먼저 우리 대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대구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대구가 훨씬 커지고 훨씬 또 밝은 도시가 돼서 저는 뭐 요즘 시골에 삽니다만 대구에 있는 사람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경북 예천이 고향이죠? 네, 제 고향이 그 안동 바로 옆에 있는 그 예천이 고향입니다. 도시의 삶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0여 년 동안 전라북도에 살았습니다. 뭐 전주, 또 익산 이런 도시에서 한 40년 살았는데 그 도시에서 살 때는 주로 이제 아파트에 살잖아요. 40년간 아파트 쪽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 그 까치둥지 같은 허공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와서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면서 마치 이렇게 삶을 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은 집이라 그러면 아파트라는 곳을 상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땅에 발을 받고 산다.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오늘 드릴 질문들은요. 대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아서 먼저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설문에 응해주신 학교의 많은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거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학생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시라고 하는 것,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 문학을 전공을 하든 아니면 책 읽기를 이제 즐기든지 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문학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이제 문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뭐 슬플 때는 슬프다는 마음을 갖고 누가 또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슬픔이나 이 보고 싶음, 그리움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문학을 하면서 이 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보이게 만드는 일? 혼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나 소설도 그런 거죠. 소설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네.
그 사건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작가의 손에 의해서 이제 언어로 이렇게 변환이 보이지 않는 게 언어로 변환된 것을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도자기로 만들어낸다던가 어떤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말들을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웠습니다.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안 그래도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친구는 되게 이 선생님의 시를 아주 열심히 많이 애독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예. 연어, 간장게장, 연탄처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소재들이 더욱 가슴을 울리는 시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담론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무거운 것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주로 시를 지으시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라는 거는 재미가 없죠. 늘 학교 왔다가 공부하고 집에 가고 또 씻고 자고 뭐 이렇게 일상이라는 건 되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데 제가 그 안동, 예천 이런 쪽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 가까이에 그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하회마을이 있는데 예. 어릴 적에는 그 하회마을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 한 30 훨씬 넘어서 하회마을을 가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우리 가까운 곳, 또 우리 일상 속에도 보면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것들이 지금은 당장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도 일상 속에는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에 그런 일상 소재들을 자주 쓰는 이유는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할까? 일상에서 이런 거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물을 찾기를 하면 찾는 아이도 있고 못 찾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 시인으로서 그걸 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서 그걸 좀 보여주자.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비밀들을 발견의 기쁨을 보여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흔히 지나가 버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시 공기처럼 당연하는 것들에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의 비밀 한번 찾아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 상상만 해도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친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를 보면요, 애기 똥풀, 팥꽃, 스며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에게 자연은 어떤 곳인가요? 자연이 주는 영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요즘 청소년들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서 자연이라는 게 자기 삶하고는 일정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만 해도 어릴 적에 우리 집도 그렇고 외갓집, 큰 집 같은 데를 가면 다 농사를 짓는 시골의 집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살, 2살 나이를 자꾸 먹다가 보니까 이 자연이라는 게 나하고 별개가 아니구나.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자연은 저쪽에 뭐 아파트 정원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 오면서 만나는 뭐 가로수 예를 들면 네. 학교 꽃밭에 있는 나무, 식물들 얘들하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글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말을 못하잖아. 꽃도 말을 못하고 네, 나비도 그렇죠. 말을 하지 못하고 별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자연 혹은 그런 사물들의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써줘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대필자. 예. 자연이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또는 산, 강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체에 대해서 그 자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자연스럽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자연이 아닐까? 예. 보통 우리가 지금 21세기인가요? 살아오면서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이 자연이라는 것을 그냥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어떤 걸로만 여겨 와서 요즘 뭐 환경 문제랄지 뭐 기후 변화랄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아주 무슨 생태나 이런 데 아주 천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자연이 우리 인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밖에서 이렇게 가을을 되어서 뭔가 찌르찌르거리는 소리가 나면 가을의 풍경, 여름의 그 개구리 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그런 상상력도 한번 애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세 번째 질문이 이게 참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었는데 안도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 뒤에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이 함께합니다. 연탄재 작가라도 불리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 제목 연탄재라고.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예. 글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할 때 네.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100일장을 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을에 열리니까 해마다 학생들한테 그 제시되는 그 시제 중에 하나 가을이 있었어요. 네. 그 가을에 대해서 애들이 쓰는 게 뻔합니다. 낙엽, 뭐 단풍나무, 은행나무, 뭐 높은 가을 하늘, 귀뚜라미, 뭐 이런 또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 버수아비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주로 쓰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소재들은 너무나 뻔해서 소재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고 읽는 작품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래서 나라면 내가 시인이라면 나는 가을에 대해서 누가 쓰라고 하면 나는 뭘 가지고 쓸까? 이걸 오랫동안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연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는 연탄을 안 떼잖아요. 네. 이제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옛날에는 연탄 실은 트럭들이 길거리를 다니기 그게 가을이 왔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낙엽이 져서 지니까 가을이 왔다가 아니고 네. 연탄이 내 눈에 보이면 가을이 왔다는 뜻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다르게 사고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좀 표현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글 쓰는 사람의 뭐 약간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너에게 묻는다 이 시는 실제로 뭐 저희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시인데요. 안 그래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너에게 묻는다와 함께 우리가 눈발이라면 어느 게 앞뒤인지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1탄, 2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또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는 실제로 지금 여기 시트에 없는 질문인데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제시를 교과서에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걸 시를 즐기기보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텍스트로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으로 시를 대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뭐 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래서 좀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나. 그리고 우리가 뭐 쉽게 이제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잖아요. 네. 뭐 거기에 뭐 이모티콘도 그리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 다르게 좀 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는 없나.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 자꾸 권합니다. 그래야만 무슨 자신의 사고력이나 문장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에서부터 자꾸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바꿔지니까. 이게 참 연탄 한 장에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많은 파장을 낳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시인이시지만 많은 산문집들도 내셨습니다. 시를 쓸 때와 산문을 쓸 때 느낌이 많이 다르신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산문과 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일 쓰기 어려운 거는 시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는 끙끙댄다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그렇게 쓰는 편이고 네. 산문은 시 쓰는 것만큼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책으로 제일 그런 산문 형태 글을 제일 처음 썼던 게 그 연어라는 네. 책인데 그 연어를 쓸 무렵에 우리나라가 아마 인터넷이 일반화됐을 겁니다. 네. 90년대 중반 맞습니다. 정도니까요. 네. 옛날에는 무슨 새로운 정보를 알려면 이런 도서관을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른한테 물어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책상 앞에서 검색만 하면 뭐든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시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산문을 쓸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일반화된 시기에는 시를 쓰든 또 산문을 쓰든지 간에 도움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영업 비밀인데.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 산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고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산문을 쓰는데도 정말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서 그렇죠. 쓰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100일장을 하다 보면 아이들 어느 순간 또 정말 이런 발상이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여기 질문을 하면서 같이 왔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실 때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다 쭉쭉 쓰시다 보면 며칠 몇 날을 쓰시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터지시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탁 터지는 순간 그냥 한 번에 그냥 쓰시는지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그동안 시집을 한 11권 딱 냈고 아마 편수로 치면 한 1000편쯤 시를 썼을 텐데 그 어떤 시도 이렇게 단 한 번에 한 방에 써본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일단 그리고 또 첫 줄을 시작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저 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 쓰고 그 다음날 한 2줄 쓰고 그 다음날 2줄 쓰고 그 다음날 석 줄 지우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벽돌 쌓기처럼 끙끙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바느질 자국이 안 보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할 건가 뭐 그래서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시 한 편 쓸 때 거의 뭐 50번, 100번 정도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정말로 제가 노래 가사로도 쓰고 싶을 정도로 한 줄 쓰고 2줄 쓰고 3줄 지우고 바늘 자국이 보이지 않게 말씀 자체가 되게 문학적이신 것 같습니다.